오늘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울 아파트 월세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지난 한 주 동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기사들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2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아직 12월이 포함되지도 않았는데, 서울의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3.29%로 한국부동산원 통계 집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3.29%.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은 네. 2015년부터 네. 통계가 집계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2015년부터 10년간 중에서 가장 높은 월세 상승률이 나타난 아, 것인데요. 네, 네. 지금 이 부분이 심상치가 않다. 그리고 아까 청년 세대 부동산과 관련돼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 부분이 좀 더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 음. 대형 평형들의 월세보다는 네. 대형 평형에 거주하신 분들은 전세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음. 그리고 월세를 거주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소형 그렇죠. 평형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소형 평형이 지금 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바로 서민 그리고 혹은 2030 세대의 주거비가 급증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기저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주거비가 가장 저렴한 국가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네. 가장 저렴한 국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압도적 1위였습니다. 이거는 OECD 통계에도 나와 있는 사안이었는데 네. 지금 그 원인이 사실은 전세가 존재했기 때문에 아, 전세와 그렇죠. 월세가 경쟁을 하면서 음. 아니 사람 수요자들이 전부 다 전세로만 그죠, 몰리려고 웬만한 하다 전세가 보니까 맞죠. 월세로는 사람들이 가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음. 전세 때문에 월세가를 많이 못 높여왔던 그러한 한계점이 있었는데 네. 지금 현재 문제점은 뭐냐? 바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은 네. 지금 전세가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다. 아. 그러면서 지금 전세 부족이 4년 만에 최고치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러한 부분은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이 꾸준하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월세 오를 수밖에 없다. 네. 물량 자체가 없는데 그렇게 계속 이야기 예, 하셨죠. 여기 펜앤경제 첫 방송에 네. 출연했을 때도 이걸 어. 동일하게 지적했었던 네. 부분을 기억해주고 네. 계셨네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갭 투자가 원천 차단됐어요. 갭 투자가 차단된다는 건 말 그대로 신규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그런데 갭 투자만이 아니죠. 지금 즉시 입주 가능한 물량만 그렇죠. 매도가 가능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전세만이 아니라 월세 시장까지도 타격을 줘버린다. 그런데 전세 물량이 더 급속도로 급감하다 보니까 이제 월세는 전세와의 경쟁 체제가 아니라 네. 월세만 시장에 물량이 많이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택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월세 가격이 지금 급격하게 상승해가는 더욱이 지금 현 정부에서 대출을 전세자금 대출도 지금 많이 막고 있어요. 네. 그게 뭐 갭 투자 때문에 막는 거잖아요. 사실 전세가 급등은 바로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동향에 네. 매주 공표가 됩니다. 어. 그러니까 전세가를 갖다가 어떻게든 보이는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전세가를 갖다가 억지로 누르다 보니까 이게 또 월세로 폭발해서 터져나오는 지금 이러한 형국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게 3.29% 상승이라고 하고 있지만 여기서 더 커다란 문제는 네.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하반기로 갈수록 월세 상승률이 더 급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유.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게 되면 월세가 급등 지금 현재 11월에 현재 진행 중이고 지금 12월 지금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시작 안 했다. 이건 죄송한 이야기지만 내년도의 상승세는 더욱더 거세집니다. 지금 그 이유와 관련돼서 뒤에서 또 네. 질문이 있으니까 거기서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이제 전월세가 폭등해 있는데 이제 내년에 가면은 입주 물량이 더 폭감한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예. 특히 서울은 입주 물량이 반토막 난다 이런 부분은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데 또 이 부분이 주택 시장이 미칠 여파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추가로 1월 달에 정부가 공급 대책을 세우겠다고는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메워지는 데 도움은 될지 이런 부분도 좀 함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PPT 다음 장으로 넘겨주셔야 네. 될 것 같은데요.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28%가 감소한다고 하는데 서울은 무려 40%가 넘는 아유. 부분이 감소가 됩니다. 우선 당장 지방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28%가 감소해서 2025년 올해는 12만 6천 가구였는데 지금 이 부분이 9만 가구로 감소하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도 지금 11만 2천 가구에서 내년에는
지금 8만 가구로 8만 천 가구로 감소가 나타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우선 당장 뭐 이렇게 20% 30% 감소 뭐 이런 부분들이 크게 체감이 안 되실 거예요. 사실은 네. 이게 커다란 흐름을 갖다 이해하고 나시면은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다음 페이지를 갖다 보시게 되면요. 네.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입니다. 주황색이 수도권이고 그리고 회색이 지방 그리고 파란색이 서울인데 수도권은 일단 서울까지 포함해서 수도권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걸 보게 되면은 지금 입주 물량이 얼마나 폭감했는가를 갖다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이게 2020년부터잖아요. 정말 너무 예. 심한데요. 딱 한눈에 봐도. 예,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사실 2021년부터 해서 지방부터 해서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방에 202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2021년에요. 예. 2021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코로나? 아니요. 코로나는 다 19 지나간 년에서 시점이었고요. 네, 엔데믹. 네, 네. 2021년도에 네. 지방까지 해서 대한민국 거의 모든 국토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1년도에 10만 4천 가구라는 물량이 상당히 적었던 물량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우리가 너무 공급을 위축시켜 버렸구나. 정권 초반기에 하면서 정권 말기에 좀 공급을 갖다가 대폭 늘렸던 부분들이 네. 지방에서 터져 나오면서 2022년도를 지나 2023년도에는 15만 가구까지 다시 회복이 됐는데 지방에서 15만 가구의 입주 물량이 좀 견디기가 힘들었던 입주 물량이었던 네.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이 부분이 마침 2024년 15만 2천 가구에서 202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12만 가구 그리고 2026년도에는 9만 가구까지 감소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지금 현재 9만 가구라는 게 지금 얼마나 이게 상당히 심각한 수치냐. 바로 2021년 10만 가구와 비교해서 보시게 네. 되면요. 2021년보다도 전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던 그 시기보다도 입주 물량이 내년에 더 감소한다는 의미인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방에서도 지방은 집값 안 올라. 서울만 올라. 그 부분이 내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지방에서도 상승세가 좀 상당히 나타나는 부분들이 네.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을 보시게 되면은 네. 수도권은 정말 심각해요. 수도권은 지난 2020년, 2021년 정말 급등이 나왔던 시기.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말기에 공급을 했던 물량들이 공사기간 3년 네. 정도가 지나가면서 2022년 살짝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2023년 17만 가구까지 늘어났는데 지금 급감이 나와서 8만 천 가구까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수도권은 지금 서울만이 아니라 경기도, 서울은 그나마 입주 물량 계속 적었어요. 네. 서울은 그러니까 원래 이게 없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임하기 이전에는 네. 서울의 평균적으로 5만 가구는 무조건 넘었어요. 5만 가구 밑으로 입주 물량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원래 인천이 조금 많지 않나요? 인천이? 인천 같은 경우는 송도 청라를 개발하면서 네. 상당히 그 시점에 경제 자유구역을 갖다 네. 만들면서 그때 입주 물량이 상당히 늘어났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려는 목적이 함께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경기도와 네. 인천 지역에 말씀해 주신 곳들 네. 그쪽으로 좀 분산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이제 분산조차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 지금 2026년도에 수도권은 8만 가구 역대급입니다. 지금 아마 1980년대 이후로 이렇게 적은 입주 물량은 없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서울마저도 지금 2025년도에 3만 가구 때는 유지했으나 2026년도에는 16,000 가구로 줄어든다. 반타작이 난다. 이러면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네. 월세가 전월세가를 갖다가 그나마 안정시킬 수 있는 네. 게 갭 투자자들이었는데 갭 투자자들은 차단시켜서 막아놨고 그리고 나서 신규 입주 물량도 없다 보니까 지금 내년도에 전월세 가격의 급등은 더욱더 좀 위기의 상황으로 상승 압박이 매우 거세질 수 있는 시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수도권 역시 그래프로 그림으로 확 보니까 저희가 한눈에 보니까 알 것 같은데 이 공급 대책 관련해 가지고 뒤에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니까 이걸 먼저 여쭤볼게요. 최근에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그래서 똘똘한 한 채다. 결국에는 똘똘한 한 채다라는 표현인데 물론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지금은 똘똘한 한 채도 뭐 진성준 전 위의장이 계속 정책위 의장이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분은 여기저기 다 네. 폭탄 터뜨리고 이제 주식도 맞아요. 금주도 이야기하면서 주식도 지금 폭탄 터뜨리고 맞아. 똘똘한 한 채도 막아야 된다. 뭐 어. 이런 얘기 하면서 뭐 보유세 같은 경우에도 뭐 되게 사람도 불안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어쨌든 여론은 똘똘한 한 채를 계속 원하고는 있는데 지방은 상승이 어렵다는 주장에 또 힘이 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목에서 지방 역시도 2026년 상승을 예상한다라고 이제 지방도 결국에는 예상할 거다라고 지금 이제 써주셨는데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지방도 상승을 한다. 그 감지가 되는 기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상을 하신다는 거죠. 예, 지금 일단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지금 현재 12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갖다가 각 아파트 전국에 있는 아파트 전용 면적별로 해서 네. 평균 거래가를 갖다가 뽑아놓은 자료입니다. 물론 12월이 지금 아직 다 안 갔습니다. 지금 네. 집계율은 한 35% 정도 집계됐다고 보시면 돼요. 35% 정도 집계된 거기 때문에 이 상승률이 추정 상승률은 아니고 네. 더군다나 서울 같은 경우는 고가에 거래된 걸수록 신고를 늦추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서울이 압도적으로 상승률은 집계가 되면 될수록 치고 올라갈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집계된 것만 가지고 기준을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서울의 상승률이 12월 0.18%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충북이 지금 0.17%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또한 울산광역시가 지금 서울보다 상승폭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이하네요. 예,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도 0.18% 상승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는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난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 전과 후로 극명하게 나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현재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방 시장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국으로 보게 되면 인천광역시라든지 아니면 강원도라든지 네. 대구, 경북, 광주를 제외하고는 지금 상승 기조가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내년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지방들이 상당히 뜨거워지는 지역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서울보다 상승률이 더 높아지는 지방도 때때로 구간별로 나올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농후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동안 너무 가격이 빠지기만 하고 오르지 못한 지역들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성비가 높아져 있다고 할까요? 네. 특히 월세가 급등은 지금 이게 서울, 경기, 인천에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전국이 다 월세가 급등은 같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월세를 갖다 전세가로 환산해 보게 되는 부분에서는 월세를 갖다 전세가로 환산하면 매매가보다 높은 지역들이 여기저기 속출하고 있어요. 그런 네. 의미에서 지방에서도 야 이렇게 월세 내고 살 바에 집을 사는 게 낫겠다 하면서 매수에 동참하는 실거주층의 위시로 한 매수 세력이 상당히 거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나나 밀크님이 광양에 갔더니 미분양 아파트가 널려 있던데 이런 물량도 소진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이게 바로 입주 물량이 충분히 있을 때 그때는 안 빠져요. 제가 그 건설회사에서 네. 분양 쪽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네. 아니 미분양이 1500세대 단지에서 700세대가 남아 있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1년 내내 안 빠지다가 네. 갑자기 바람이 한번 확 불기 시작하더니 한 달 만에 600세대가 나가더니 그 다음 달에 완판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이 안 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을 때는 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다가 갑자기 왜 이래? 그럴 것 같다. 하면서 한두 달 사이에 급속도로 급등이 나와요. 부동산의 아.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될 것이다. 지금 이런 데도 미분양 적재되어 있는데 하는데 여기서 입주 물량이 적어져 버린다. 네. 주변 지역의 입주 물량이 적어지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전세 월세가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네. 그때부터 미분양이 급속도로 사라집니다.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지금 광양까지는 제가 그 특별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 사이에 또 건설사들 나름대로는 자구책으로 할인 분양이라든지 아니면 전세식 분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떨궈내기 때문에 결국엔 다 떨궈냅니다. 건설회사가 미분양인 채로 10년 이상 가져가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미분양도 지금은 입지가 좋다라고 하면은 네. 미분양 지금 투자 포인트 나쁘진 않을 수 있다.
까지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찐저분과 아포유님 하시고 사실은 우리 다들 좀 약간 비관적으로 국가 부도가 나면 부동산이 다 똥값이니 그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어쨌든 우리가 항상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내가 좋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잘 찾으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명언 우리 진성준 명언. 부동산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진다. 그런 말도 했나요?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결국에는 물량이 부족하다. 결국에는 공급이 답이잖아요. 예, 공급이 공급이 답이고 답이죠. 또 정부에서도 공급 대책을 이제 곧 낼 거다라고는 했지만 또 발표를 늦출 수 있다라는 국토부 장관의 발언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후 여당에서 공급 대책 발표를 미루지 말라라는 압박이 있었고 또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속도감 있게 공급을 추진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좀 굉장히 상당히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다음 페이지 네. 넘겨주시면요. 볼게요. 예, 지금 상당히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지난주 수요일에 김인덕 국토부 장관이 공급 대책 신뢰성이 중요하다. 발표를 늦출 수도 있다. 그러니까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가 나왔을 시점에서는 네. 야, 우리 바로 공급 대책 발표할 거야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가 바로 지난주에 공급 대책 신뢰성이 중요해서 우리 발표를 갖다가 조금만 미룰게요 하는 스탠스를 취했고요. 그러니까 없는 거 아닌가요? 예? 없는 게 아니에요. 공급을 이렇게 원래 그랬잖아요. 이재명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지금 너무 네. 핵심을 찔러주셔가지고 지금 신뢰성이 서리풀공원 쪽으로 네, 해서 네. 그리고 과천지구로 해가지고 토지 보상이 지금 토지 수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쪽 토지주들이 수용 재결에 우리는 결사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네. 지금 집회도 좀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너무 반발이 거세다 보니까 지금 발표할 가장 커다란 핫 이슈가 지금 사실은 묻혀버린 부분이 네.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현 여권에서는 아니 지금 이 부분 공급 대책 발표한다고 하고 나서 미루니까 아니 이거 당정 부동산 공급 준비 다 됐다 연내 발표 가능하다 하면서 박수현 의원이 또 정부를 갖다가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였으나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내년 발표가 유력하다라는 게 거의 이제 정설이 되어 가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이 지금 속도감 있게 공급을 추진하겠다 하고 자기들끼리도 지금 이게 말이 안 맞네요. 지금. 그러니까 신뢰성 있다고 하니까 욕먹을 것 같으니까 또 아예 속도감 냅시다 하면서 자기들끼리도 이거 말을 못 맞추네요. 근데 네. 지금 사실 이 내용들보다 네. 본질적인 내용은요. 음. 공급 대책은 주택 안정 정책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앞서서 제가 공급이 정말 중요하다. 네. 입주 물량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공급이라는 것은 이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명언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매일 찍어내겠지만 네, 그렇죠. 빵이 아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저도 이게 붕어빵도 아닌데 그죠? 그냥 한다고 뭐 째깍째깍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지금 택지를 갖다가 지정하게 되면은 음. 아마 문재인 정부 때를 기억하시면 상기 신도시를 떠올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문재인 정부 때 상기 신도시 바로 뭐 금방 공급할 수 있는 있는데.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아직 이제 겨우 첫 분양하는 단계. 네. 지금 10년이 지나도 입주가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택지개발지구 다시 지정해서 입주까지는 또 10년이 걸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지금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향후 5년 후 음. 5년 후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급등해가는 가격을 잡는 대책으로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네. 공급 대책은요. 부동산 가격을 더 급등시키는 부작용을 불러 초래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택지를 갖다가 또 그렇죠. 보상을 하고 해줘야 되죠. 현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시중 유동성을 다시 또 그렇죠. 늘리고 자극시키는 부분으로 발현되면서 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전국을 갖다 기업 도시, 혁신 도시 네. 개발한다, 돈 세종시 엄청나게 개발한다. 풀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네. 돈이 풀렸던 것이 다시 부동산으로 흡수되듯이 공급 대책은 사실 음. 부동산 부양 정책이에요. 안타깝게도.
더군다나 재개발 재건축을 갖다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네. 그 역시도 지금 사업성이 안 좋아서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거지. 돈이 된다고 하면 왜 안 하겠습니까? 네. 왜 사업성을 갖다 좋게 해준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재개발 재건축이 사업성이 올라간다는 것은 네. 가격이 가치를 올라간다는 올려가지고. 이야기예요. 그 말은 부동산이 가격이 급등이 나온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이 공급 대책과 관련돼서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나서 야 우리 빨리 속도감 있게 공급 대책 발표할 거야 하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네. 사실은 바보 같은 소린 거예요. 전문가들이 봤을 때. 잡으려고 할수록 자꾸 올라가네요. 그렇죠. 네. 공급 대책을 같이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지난 노무현 정부 때도 떠올려 보면은 공급 대책이라는 부분을 발표했을 때 주택 가격이 안정화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 때도 공급 대책 발표한다? 오히려 주택 가격이 더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 공급 대책을 지금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저기 지금 공급 대책을 발표해도 효과는 한 5년 후, 10년 후에 그렇죠. 나오니까 음. 그래도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어. 왜냐하면 내가 할 때는 올라가는 거고 그 나중에 다음 정권이 네. 이득을 볼 거니까 내 그걸 어. 못 하겠다 이런 거 아닌가? 어. 그래서 소극적인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5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네. 뒤에 네. 5년은 네. 혹시라도 잡히면 네. 그 덕을 내가 볼 게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드네요. 최근에 김희석 총리가 5년은 너무 짧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가지고 서로 굉장히 이야기- 논란이 됐는데 아, 부동산 열도- 정책만큼은 제발 일관성 있게 5년이든 10년이든 좀 그렇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지금 댓글이 여러 개가 다 남기고 있는데 럭키 람보르기니님은 공급 없다, 대책 없다 하시고 좋아요님 전부 공공임대만 공급하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수님 안녕하세요. 테스타로사님 국토장관 하셔야겠다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GY님이 문재인 정부 이전 총 국채 약 800조, 문재인 정부 약 400조, 5년 만에 국채 총액의 50% 국채 발행, 현재 1년 순국채이자 30조, 이재명 대통령 당선 기념 30조 국채 발행에 돈 뿌림. 왜 이렇게 잘하세요? 대단하신 분들 많습니다. 자, 근데 아까 방송 서두에서 말씀하셨잖아요. 11호 대책이 결국에는 가격 폭등을 불러왔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대책도 뭐 폭등을 불러올 거고 여러 가지 얽혀 보면은 사실은 관련된 거를 짚은 기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뉴스원에 나오는 기사 내년 초 나올 수도권 공급 대책 핵심은 유휴부지 활용. 그러니까 지금 토허제 확대가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다고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네. 토어제의 영향 플러스 알파인데요. 아니 근데 이게 핵심은 유휴부지 활용이라는 게 네. 사실상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다 나왔던 이야기예요. 대표님. 문재인 정부 때 변창흠 국토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으로 네. 바뀌고 나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 때 이미 유휴부지 활용하겠다 아. 하고 나왔던 내용들인데 이게 또 재탕된다고 하면은 이 역시도 사실상은 크게 영향을 갖다 미치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좀 더 가시화된 부분이 용산의 미군 부지와 관련된 네. 주택 공급이라든가 아니면은 의정부 지역의 미군 부지 그게 좀 더 가시화된 선에서 나오긴 했다 정도까지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지 지금 이 유휴부지 활용과 관련돼 가지고 이 역시도 지금 우선 당장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네. 최소 3년에서 4년, 5년 이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라 지금 이거는 뜬구름 잡기에 가까운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면 네. 조금 민주당 정책과 조금 달린 게 음. 본인들끼리 싸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지금 그 용산 부지도 그렇고 그 의정부 부지도 네. 처음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여기 아파트 왜 짓냐? 어.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다 네. 이게 돌려드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또 지금 다시 안 되니까 유휴부지에서 누군가는 아파트 만든다 그리고 누군가는 공원으로 돌려. 그럼 이게 본인들도 사실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정해진 한 게 목소리가 없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응. 유휴부지 활용이라는 말이 참 듣기 좋은데 이게 참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즌 2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동어 반복이 많이 되는 것 같다. 아니면은 뭐 단어만 바꾼 것 같다. 사실 부동산 대책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가지고 내놓은 ND 이니셔티브 뭐 이런 것들도 다 문재인 정부가 했었던 그 정책들을 약간 가져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봤는데 이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게 앞서 김희탁 국토부 제1차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김희탁 국토부 1차관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아.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그랬던 네. 분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 때 다시 그대로 복귀를 하다 보니까 어. 사실상 우리 정책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네. 걸 갖다가 끝까지 강변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우리 JD님이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공통점. 도박성 활성화. 글쎄요. 예, 저는 읽었습니다. 저의 의견은 아니지만. 자, 좋아요님이 공급해도 자재비, 인건비 때문에 분양가가 너무 비싸던데요. 시흥 거모지구도 국평 8억입니다. 이런 말씀해주네요. 지금 공사비 급등은 네. 정말 좀 심각한 문제예요. 특히 앞서 언급해 주셨던 네. 환율 부분 때문에 그렇죠. 건설회사에서 네. 원자재를 갖다가 수입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 건설 원가를 갖다가 상당히 올리는 영향을 네. 미치고요. 음. 지금 더군다나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지를 않는다. 어. 아니 국제유가는 떨어지는데 맞아요. 휘발유 네.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모든 음. 원가의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그 공사 원가를 갖다가 급등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고요. 네. 공사비가 사실은 아니 인건비로 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더 재밌는 부분은 희한하게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네. 물류비가 또 다 같이 올라가 버려요. 그렇죠. 인건비도 다 같이 운송비까지 그렇죠. 다 같이 올라갑니다. 맞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다 보니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환율에 건설 공사비도 네. 아주 직격탄을 맞는다. 이런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중간중간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읽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11호 부동산 대책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근데 여기 발표난 다음에 거래량이 상당히 감소했다라는 의견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부동산 거래량과 관련돼 가지고는요. 사실 지금 다음 페이지를 갖다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PPT 띄워주세요. 소허구역 해제 이후 확대 재지정, 서울 전역으로 퍼져서 정책 혼선에 집값도 이거는 오르고. 아니고 지금 질문 내용 다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건가요? 거래량. 예. 네. 거래량과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사실 지금 이게 2024년 7월부터 해서 2025년 12월까지 월별 거래량을 갖다가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쭉 뽑아 놓은 거예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거래량이 많을 때는 1만 건이 넘는 2025년 6월 같은 경우에는 1만 건이 넘는 거래량, 1만 1,000건이 넘는 거래량도 발생됐었고요. 네. 2025년 뭐 3월이나 아니면 2014년 7월에는 뭐 8,000건이 넘는 거래량, 9,000건이 넘는 거래량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바로 최근 9월과 10월에는 각각 8,000건이 넘는 거래량이 터져 나왔었죠. 네. 그리고 11월에 거래량이 3,100건. 그런데 그리고 12월에는 지금까지 집계된 게 1,474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11월과 12월은 아직 전부 다 집계가 완료된 네. 구간이 아니에요. 실거래 신고 의무기일 30일의 갭으로 인해서 지금 11월은 아직 집계가 다 안 된 부분을 갖다가 지금 현재 신고된 물량까지 가져온 건데요. 지금 이 부분이 집계가 완료된다면 11월과 12월의 거래량이 어느 정도 올라올 것인가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다음 페이지. 지금 이걸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뽑아봤습니다. 네. 다음 예. 지금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추정치라고 해서 보통 신고 패턴을 갖다가 네. 제가 한번 연산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네. 시뮬레이션을 해서 뽑아봤는데요. 지금 추정치가 11월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취합되게 되면은 약 3,200건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12월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12월 거래량이 지금 4,000건을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10월 달에 10월 가장 뜨거웠던 시점 10월 3주차가 네. 거래량이 주간 거래량이 지금 4,688건까지 올라갔던 구간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되고 나서 거래량이 주간 거래량이 409건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이후에 조금씩 거래량이 회복되는 듯 나타나다가 지금 11월 4주차부터 다시 900건대의 거래량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11월 5주차 900건 898건 그리고 12월 1주차는 다시 900건대
돌입하면서 지금 900건대 안팎의 거래량이 지금 나올 것으로 추정되고 음.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주차는 다시 1000건대가 넘는 거래량이 발생되고요. 그래서 지금 12월 거래량이 4000건대를 넘어선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네. 다시 앞 페이지로 잠깐 돌아가 주시면요. 지금 작년 2024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평균 거래량이 3000건대였어요. 3000건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상승폭이 너무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점점 줄어드는 패턴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4000건을 넘어가지 않는다면은 지금 그래도 떨어지진 않는다. 떨어지진 않는데 상승폭이 상당히 둔화됐다. 네. 그런 의미는 사실상 떨어지는 곳들도 좀 많이 대다수 나왔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지금 11월 3,000건대로 거래량이 떨어졌으나 12월 다시 4,000건대가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네. 11월 거래량이 4,000건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또 다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라는 분위기가 전이되면서 내년 1월 달에는 또 거래량이 한 차례 나올 가능성도 있겠으나 사실 12월과 1월은 입주 물량이 좀 있어요, 서울에. 원래 네. 아니 원래 12월 1월은 입주 물량이 네. 좀 있는데 네. 올해 12월에 좀 네. 송파구에 입주 네. 물량이 좀 있고요. 내년 1월에도 또 송파구에 입주 물량이 연달아서 있고 네. 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갖다 약간은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데 이 입주 물량이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내년 2월 말부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 2월 말부터는 지금 거래량이 다시 5, 6천 건 이상 터져 나오면은 또 급등이 나오게 되겠죠. 네. 지금 부동산은 정직해요. 거래량과 비례해서 가격 급등세가 나오게 되는 부분이 펼쳐지고요. 근데 여기 댓글에 보면은 우리 안드님이 거래량이 없어도 신고가가 나온다라고도 하시고 우리 바나나님도 거래는 안 돼도 호가는 계속 오르기는 하더라고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지금 시장의 문제가 그거예요. 11월11월 달에 좀 떨어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11월 달에 호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거래량이 갑자기 반등이 나온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네. 자세하게 다루면서 네. 아파트 단지별로 지금 어떤 상황이 음. 펼쳐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바나나님이 똘똘한 한 채 위주로 오르고 거래가 되니 나머지는 아직은 조용한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데 지금 안 그래도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우리 대표님 말씀해 주실 게 사실은 우리가 똘똘한 한 채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게 시장 상승 판도다라고 우리가 봤는데 최근에 서울의 부동산 시장 상승 판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지금 써주셨어요. 똘똘한 한 채가 대세다라는 우리 생각이 있었는데 판도가 바뀌었다. 어떤 식으로 바뀐 걸로 봐야 될까요? 지금 다음 페이지로 네. 넘겨주시면요. 또 다음 페이지. 음. 지금 상당히 상승세가 이것도 지금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뽑아놓은 네, 자료, 네. 서울만 해서 뽑아본 자료입니다. 물론 지금 강남, 서초, 송파가 특히 고가에 거래된 걸수록 신고를 늦추는 경향이 강해서 네. 강남, 서초, 송파가 상승이 잡히는 시점은 내년 1월이 돼야 12월에 거래된 것들이 잡혀요. 네. 그래서 아직은 초반부라 지금 이게 뭐 강남, 서초, 송파의 상승폭이 낮아졌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결코 그런 자료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실거래가가 찍힌 것만 가지고 지금 상승률을 살펴봤더니 지금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온 지역이요. 지금 5군데를 갖다가 0.4% 이상 상승 나온 곳을 뽑아봤더니 네. 기준에 올랐던 곳이 아니고요. 금천구가 지금 0.47%가 올랐고요. 강서구가 0.43%가 올랐습니다. 안 오르는 동네가 올랐네요. 예. 진짜 안 오르는 금천구는 그야말로 지난 10월 11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그 시점에서도 떨어졌던 지역이거든요. 9월 달에도 세상에. 떨어졌었고요. 금천구 왜 오르죠? 말이 돼?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네, 펼쳐지고 네. 있어요. 네. 금천구도 지금 상승이 상당히 네. 높게 나오고 있고요. 네. 강서구 그리고 서대문구. 어. 서대문구도 마포구의 명성에 가려져 가지고 네.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적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서대문구가 0.42%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음. 거기다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었나요? 저번 주에는 동대문구 말씀드렸었는데 네, 맞아요. 지금 12월 달에 성북구가 또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거기다가 도봉구까지도 에. 지금 좀 이해할 수 없는 상승이 여기저기서 펼쳐지고 있어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오르고 있는 그 조금 뽑아주신 5곳 중에서 좀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사례를 갖다가 일단은 제가 강서구 지역을 먼저 뽑아왔습니다. 네. 강서구 지역을 보게 되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면 음. 강서구에 여기는 염창동에 있는 강변 성원 아파트라는 곳인데요. 네. 여기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아.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등촌역에서 북쪽으로 해서 쭉 가면은 있는 곳이고요. 한강변에 있긴 해요. 한강변에 있긴 한데 지금 여기가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네. 차트를 갖다가 정리를 하고요. 자, 지금 강변 성원 아파트와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여기가 30평대 면적입니다. 일반적인 전용 면적으로는 84스퀘어미터, 우리가 30평대라고 부르는 면적이고요. 여기가 이전 최고가가 2024년 2월 달에 9억 5천만 원에 계약이 체결됐는데 지금 12월 달에 계약이 체결된 거는 10억 1,800만 원, 무려 6,8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단지 규모가 큰 곳도 아니고 네. 불과 297세대의 단지에 불과한 곳이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신고가를 찍을 것이다. 그것도 이전 최고가 대비해서 무려 6,800만 원이 오른 가격에.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요. 여기 지금 물량이 없다 보니까 네. 이 다음 매도 호가가 좌측에 나오는데요. 지금 이 다음 매도 호가가 12억 5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10억 1,800만 원에서요. 이 다음 매도 고가가 12억 5천만 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1억 3,200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다음 거래가 체결되면요. 와, 많이... 지금 이런 식의 상승이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상승이 이런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뭐 특별한 케이스 하나 가져와 가지고 네. 일반화 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실까봐 바로 옆 단지 가져왔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바로 옆 단지입니다. 네. 염창동. 이 염창 동화 1차 아파트인데요. 네. 지금 여기도 급등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신고가는 못 찍었어요. 여기는 지금 전용 면적으로 따지면 5구스퀘어미터 20평대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런데 여기가 지금 현재 2025년 11월에도 2022년 이후에는 최고가를 찍었는데 8억 4,500만 원의 가격을 찍었습니다. 네. 이때도 그런데 급등해가지고 찍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장 높았던 가격이 8억 2,500에서 한 2천만 원 정도가 올랐는데 또 다시 또 1,000만 원이 올라서 계약이 체결되는데요. 아니 겨우 1,000만 원 오른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유별나게 말씀하십니까? 네. 하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12월 달 거래 체결된 가격이 8억 5,500이었는데 지금 좌측에 최근의 매물을 보게 되면 이 다음 매물이 9억 5천입니다. 9억 5천. 9,500 많이 오른 예, 거예요. 9,500만 원이 다음 계약이 체결되면 9,500만 원이 올라가는 상황인 대박이네. 거예요.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네. 매물이 급격하게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니 강서구는 마곡만 올라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염참동이라든지 가양동에서도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등촌동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례를 다 가져올 수는 없어서 일단 2개만 네. 가져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곡이 떨어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다 올라 그냥. 여긴 마곡이죠. 마곡 엠벨리 1단지인데요. 지금 마곡 엠벨리 1단지 역시도 지금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다. 신고가를 갖다 지난달에 이미 찍었습니다. 13억 9천만 원이 찍었는데 지금 여기는 30평대예요. 근데 이번 달에 또 14억 2천만 원으로 한 달 만에 또 3천만 원 올라서 신고가가 체결되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부분은 좌측에 지금 가장 싼 매물을 봤더니 14억 6천만 원에서 14억 8천만 원. 그러니까 또 다시 다음 매물이 거래가 체결되면요 14억 6천만 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한 달에 2, 3천만 원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마곡 지역조차도 지금 그러니까 상승이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 상승이 안 나오던 곳들까지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다시 이 차트를 갖다 잠깐 좀 내려주시고 전체 네. 화면으로 돌려주시면요. 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갭 투자를 갖다가 네. 차단시키다 보니까 네. 과거에 갭 투자의 성격이란 건 사실 즉시 입주가 어려운 물량들. 그렇죠. 즉시 입주가 어려운 물량이다 보니까 부동산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취급하느냐. 네. 앞으로 즉시 입주 가능한 물량은 좀 비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입주가 지금 바로 되지를 않아. 한 음. 1년 정도 기다려야 돼. 네. 혹은 1년 6개월 정도 남았어. 그러면 그럴수록 페널티가 붙습니다. 그렇죠. 가격이 떨어져요. 네. 그런데 지금 즉시 입주 가능한 물량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친절하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전부 다 묶어놔 버렸더니 아니 과거에는 좀 싸 보이는 물량들도 있었는데 그 싸 보이는 물량이 싹 다 시장에서 거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매물이 감소한 현상과 더불어서 호가가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착시 현상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1000세대 안팎의 단지라든지 아니면 앞서 보신 것처럼 뭐 500세대 미만, 네. 300세대의 단지에서도 갑자기 가격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 특히 이런 지역에서 또 전세 물량이라는 것이 공인중개사들도 영업이란 걸 하거든요. 네. 전세 물량이 너무 없다? 그러면은 본인이 작업을 합니다. 집 잘 살고 있는 집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 사장님 요즘 최근에 집값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한 몇천 정도 더 얹어줄 테니까 매도하시죠 하고 꼬셔요. 그러면은 그 살고 있는 사람이 비싸게 준다니까 팔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갭 투자 끼워가지고 투자자를 모아놓구나. 모아가지고 네.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음. 그러면은 이게 갭 투자가 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시장 논리에 따라서 순환이 되는데 이게 전면 차단되다 보니까 지금 전세값도 전세 물량도 나올 수가 없고 그러면서 월세가도 또 폭등하는 상황과 더불어서 지금 이러한 500세대, 1000세대 그동안 여기는 안 올라 했던 그런 아파트들이 급등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참 이런 게 우리 댓글도 계속 달리는데 신혼부부들은 주택 구입하기 정말 어렵네요. 또 우리 테스타로사님이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 오히려 더 구매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또 지금 차 얘기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렇게 서울에서 나타나는 이 가격 상승이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어리둥절한 거잖아요. 예, 지금 상황이 그래요.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건가요? 경기도는 어떤가요? 경기도 상황도 지금 살펴보시게 되면요. 네.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게 고가에 거래된 걸수록 신고를 늦추는 경향이 있어서 12월이 아직 전부 다 취합되고 나면은 네. 다시 중심 지역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 서울보다 더 급등이 심하게 나오고 있는 곳들이 성남 수정구. 앞서서 0.4 상승에서도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네. 장세인데 지금 성남 수정구에서 0.5의 상승이 나왔고요. 안양시 동안구에서도 0.43 상승이 네. 나왔습니다. 용인 수지구도 0.44% 상승이 나왔고요. 하남시 같은 경우는 0.66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경기도에서 경기도 오르면은 분당이지. 경기도 오르면 과천이지. 이런 지역들이 아니라 네. 그동안 중심지에서 멀어졌던 지역들에서 지금 이러한 급등이 경기도에서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장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기도 역시도 지금 집계율로 따지면은 서울은 한 35%, 경기도는 한 40% 정도 집계가 됐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전부 다 집계가 안 된 과정이어서 전월보다는 좀 상승폭이 낮아졌네? 아닙니다. 이거 전부 다 취합되고 나면은 성남 수정구 같은 경우, 하남시 같은 경우 1%대가 넘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집계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그중에서 지금 짚어주신 게 성남시 수정구 하남시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도 지금 사례가 있나요 혹시? 지금 일단 제가 하남시하고 성남 수정구 쪽만 일단 사례를 갖다가 보여드리도록 네. 할게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지금 하남 미사입니다. 하남 미사인데요. 여기가 하남 미사의 중심 권역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하남 미사 강변 센트럴 자이라고 해가지고 네. 지금 여기는 2017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인데요. 해당 면적대는 다 국민주택 규모 초과입니다. 그러니까 전용 면적 84스퀘어미터를 초과하는 85스퀘어미터 이상의 면적대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애매한 117스퀘어미터면 38평, 39평 정도 되는 면적인데 지금 여기서도 가격이 급등한 게 나오는 것이 지금 지난 8월 달에 이미 이곳은 신고가를 찍었어요. 지난 8월 달에 13억 4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네. 지금 이 면적대가 지금 12월에 14억 2,500만 원으로 신고가를 갱신하더니 다시 또 갱신해서 14억 4,500만 원의 거래가 체결되었습니다. 와. 자, 그러니까 8월 대비해서는 무려 1억 1,500만 원이 오른 것이죠.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러한 급등이 하남 미사에서도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전혀 안정되었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뭐.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는 그래도 하남 미사 신도시니까 하남에서 그래도 핵심지니까. 그죠. 근데 지금 보여드릴 곳은 하남의 구도심지입니다. 음. 자,
지금 여기는 하남 구도심지에서도 역세권하고도 거리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지금 하남 자이라고 해서 2006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인데 음. 여기서 7, 8스퀘어미터 좀 20평일대 약간 작은 20평일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네. 해당 면적대에서 지금 가격이 여기는 아직 신고가는 못 찍었습니다. 근데 2025년 9월 달에 이미 2022년 이후 거래된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5억 8천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5억 8천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네네. 12월 달에 6억 500만 원, 2,500만 원이 오른 가격에 지금 이전 최고 가격을 쫓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보다 더 커다란 문제는 역시나 여기도 매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동일 전용 면적으로 해서 이 다음 매물을 살펴봤더니 다음 매물은 6억 5천원에 올라와 있어요. 바로 다음 거래가 이루어지면 4,500만 원이 오른 가격에 계약이 체결된다는 네,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지역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서울도 그렇고요. 경기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 6억대 얘네들은 안 올라. 네. 여기 역세권도 아니야. 여기가 어떻게 올라. 그쵸. 했던 지역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지역이 너무나도 많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는 똘똘한 한 채 A급지만 올라간다 해서 네, 네. 지금 이제 전세 부족, 월세가 급등, 그러니까 전세가 수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주택들이 이렇게 갑자기 급등 장세가 보인다는 것은 참 놀라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 주셨던 많은 이 아파트들이 대부분 공통점이 서울 중심지가 아니라 주변지라는 거, 그리고 또 20억대 아파트가 아니라 10억 안팎의 아파트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똘똘한 한 채에서 이렇게 주변부까지 확대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 네. 가지고는요. 앞서 여러 차례 음. 말씀드렸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가장 커요. 네.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갭 투자자들, 음. 갭 투자자들이 진입되는 걸 원천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필요하면 공인중개사들이 작업을 쳐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언어를 좀 순화해야 네, 되는데 순환을 쳐서. 작업을 네. 해서 네. 매도를 하게 서서를 유도하고 해서로. 임대 가능 물량을 네, 네. 바꾸는 절차 네. 이걸 갖다가 갭 투자라고 하는 건데 음. 이걸 갖다가 현 정부에서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갭 투자를 원천 차단시킨 결과 신규 입주가 있지 않는 한 새로운 임대차 물건이 나올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는 상당히 부족해진 상황과 더불어서 네. 월세가 폭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런데 여기다 더불어서 내년도에 입주 물량까지 감소하고 있고 지금도 감소하고 있어요, 사실은. 전년 대비해서 수도권 입주 물량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줄었고요. 네. 내년도에 더 급감이 나온다는 것뿐이지 지금도 입주 물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발현되면서 지금 과거에는 똘똘한 한 채 A급치만 오른다 해서요. 네. 이제는 바로 서민층, 젊은 층들이 살아가야 할 주택들이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곳들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이런 걸 갖다가 뭐 똘똘한 한 채 A급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똘똘한 한 채 주변부에 있는 아파트를 B급지라고 하는데 지금 상승은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은 B급지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나서 아직 C급지로 죄송합니다. C급지로 가지는 네,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강서구도 지금 마곡 지역은 A급지라고 볼 수가 네. 있고 그 나머지 뭐 가양이라든지 등촌이라든지 이런 쪽은 B급지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쵸. 그리고 나서 C급지로 따지고 보면은 방화동 쪽이 있는데 아직 강서구에서도 방화동 쪽은 그렇게 큰 바람이 불지는 않고 있습니다. 관악구에서도 네. 봉천동은 지금 좀 급등 여지가 있는데 신림동은 아직 바람이 안 불고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C급지들은 아직 조용한 상황이긴 한데요. 앞으로는 지금 제가 추세를 봤을 때는 네. B급지가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면 C급지까지 옮겨가는 것도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참 이런 게 예를 들어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 고시원에서 내가 열심히 맞아요. 공부할 때는 C급지에서 그냥 월세 내고 살아도 네, 내가 상관없는데. 취직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신혼부부로서 B급지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면서 돈 벌면서 A급지로 가고 싶은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하는 건데 그렇죠. B급지까지 이렇게 올라버리면 신혼부부들이 다 C급지로 올리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좀 냉정하게 네. 이야기하자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과거에도 똑같이 있었던 일이에요. 2021년도에 부동산 급등기에는요. 네. 노원구가 서울에서 상승률 1위를 찍고 그런 시기도 있었죠. 그 과정 속에 지금 B급지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A급지들이 너무 올랐어요. 올라도. 네. A급지들은 신고가를 찍고 그 뒤로도 이전 최고가 대비해서 5억이 오른 가격 뭐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들 지역이 또 안 오르는 건 아니에요. 지금 A급지들도 호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네.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B급지들이 좀 격차를 줄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B급지가 올라가고 나면 이 이후에는 C급지로 또 전이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시 A급지의 가격을 갖다가 탄탄하게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지금 좀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지난 문재인 정부의 시기를 갖다 다시 한번 보는 것 네. 같아서 좀 안타깝다. 우려스럽고요. 이게 사실은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네. 서민층이 그만큼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아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대표님 말씀하시니까 우리 테스타 조사님께서 감사합니다. 달러를 보내주셨는데 미국에 계신가 봐요.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투기 억제라며 대출 거래만 조이고 공공주택 공급을 외쳤지만 집값은 못 잡고 실수요자만 벼랑으로 몰았습니다. 결국 현실을 모르는 이재명 정부의 단순한 규제 정책이 문제죠. 라고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몽키 원숭이님께서 A급지는 강남, 송파, 서초, 용산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강남 3구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래에 있는 지역까지 우리 A급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오늘 설명 주셨던 지역들 대부분이 B급지로 분류가 되는 건데 A급, B급, C급을 저희가 그냥 이렇게 나누려고 나누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맞습니다.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짝짝짝. 저희가 오늘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은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이게 11호 부동산 대책의 그 한계점이 점점 더 선명해진다.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12월 통계가 나오게 되면은 또 저희가 1월에 뵙게 될 텐데 그때는 또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때 어떤 통계로 또 저희를 또 재밌게 해주실지 재밌다기보다는 좀 심각한 이슈긴 한데 네. 재밌다라고 네.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죠? 너무 이걸로 고통받는 네. 분들이 많아서 저도 방송이 네. 좀 약간 네. 난감하긴 합니다. 저도 해당자입니다. 청년으로서. 네, 어쨌든 우리 대표님 오늘도 너무나도 유익한 방송 감사하고요. 다음 주 저희 뵙기 전에 이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좋은 휴식을 좀 취하셨으면 좋겠는데 휴식을 취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 때 일을 하시더라고요. 일을 하시나요 혹시? 요즘 환율 급등으로 네. 인해서 물가 폭등, 네. 뭐 네. 이러한 화폐 가치 급락 네. 이런 거에 대비해서 네. 어떻게든 좀 더 돈을 벌어 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네, 네. 자, 우리 대표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주식 이야기로 넘어갈 테니까요. 우리 대표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